장관님, 권영애 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래간만인데 내가 조금 전에부터 이렇게 와서 기다렸는데 오늘은 뭐 저 때문에 이렇게 쉬지도 못하고 그냥 계속해서 오전 내내 이렇게 괜찮습니다. 하실 거예요? 괜찮습니다. 예, 예. 예,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저 예. 새해도 다가오니까 예.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예, 뭐 방금 우리 권성국 박사께서 소개를 했습니다만은 권영해 전 국방부 장관 그리고 또 21대 안전기획부장을 맡았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금년이 정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과연 여러분들께서 이 복이 될지 어떻게 될지 굉장히 모두 만나시는 분들마다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금년에는 특별히 정말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그와 같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도 함께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그 정권 교체 해놓고 나서 서로 저 복도 주고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런데 오늘 우리 오랜만에 권영애 장관님 모시는데 그 우선 좀 이병철 씨의 죽음과 관련된 또 최근 잇따르고 있는 이른바 극단적 선택과 관련된 말씀부터 좀 제가 청해서 드려야 되겠습니다. 예. 우선 이병철 씨의 죽음에 대해서는 우리 장관님 어떤 그 느낌을 갖고 계십니까? 네, 저 사실은 이병철 씨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네. 이번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되고 또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이제 참 중대하고도 정치적인 그런 그 상황과 연결이 돼 있다고 하는 대형 사고가 있을 때마다 네. 사람이 이제 자꾸 죽어가는 것. 네. 통계를 어느 언론에서 얘기를 하는데 무려 24건이라고 그럽니다. 네. 문재인 지금까지. 정권 들어와서요. 예. 24건이라고 그러는데 물론 그 중에서는 보면은 우리가 명확하게 자기 스스로가 뭐 흔히 요사이 하는 얘기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도 있지만은 네. 어떤 경우에는 대부분은 의문사 네. 네. 그 사인이 분명히 돌아가시긴 돌아가셨는데 네. 그 사인이 의문스럽다. 이게 사실 의문사 아닙니까? 그래요. 그럼 예. 그 의문은 분명히 밝혀야죠. 네. 근데 그와 같은 밝혀야 될 사람이 사라지고 나면은 그냥 그대로 묻혀버린다는 네, 얘기죠. 네. 언제까지나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 것인가 네. 하는 이런 차원에서 지금 이병철 씨, 뭐 이병철 대표라고 그럽니다. 제가 네. 어제 저는 오후에 17시에 네. 그 장례식장에서 추모 행사를 할 때 네. 거기 갔었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예. 갔다가 왔는데 네. 막 거기에 갔더니 사실은 참 놀랬던 것은 거기에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진보 성향, 네. 또 보수 성향인 분들이 다 같이 모였어요.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병철 대표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네. 어떤 현재 정치적인 색깔을 떠나서 네. 우리 사회 정의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모두 다 공감을 하고 이 부분은 예. 분명히 해결돼야 된다 하는 이와 같은 뜻이 모두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병철 대표의 죽음에 대해서는 제가 그 자리에 가서 알게 됐습니다만 이분이 살아온 경력을 보니까 네. 현재 신문을 보니까 55세. 네. 근데 뭐 1966년도에 네. 저 경남 김해에서 태어났더라고요. 그동안에 보니까 이 양반이 처음에는 그 이혼 가정에 대한 차별 이런 것들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이제 애를 썼더라고요. 네. 근데 가서 보니까 부인은 일찍이 이혼을 하고 자기가 자기가 남매를 기르면서 정말 그와 같은 결손 가정에서 이혼된 가정에서 정말 이것이 학교에 가면은 엄마 모셔와라 뭐 이렇게 되니까 그때 엄마 모시고 갈 일도 없고 그러니까 이혼 가정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차별을 받는다. 그래서 차가연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차별 금지를 이제 가정이라고 해서 차별받는 하지 마라. 가정을 위한 어떤 운동을 했군요.
그러다가 그다음에 또 이혼하는 사람들이 그 이혼이라고 하는 엄청난 개인적인 상황에 접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네. 준비 없는 이혼을 했을 때 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이와 네. 같은 역할 등등. 아하. 가만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분은 굉장히 그 사회 정의 네. 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이런 노력을 쭉 해왔다가 네. 네. 그동안에 결국은 이제 본격적으로 정치적인 행각을 한 것은 이분이 그와 같은 것을 아무리 시민운동으로서 해도 한계가 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제도권에 연결을 해야 되겠다. 네. 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고 그랬었던 그리고 민주당에 가입을 하고 그래서 대깨문 활동을 좀 그렇죠. 예, 한 열심히 것으로 알려졌어요. 예, 열심히 예. 했고 예. 최근에는 뭐 아시다시피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저는 이 이병철 대표에 대해서 사인이나 또 이런 데 대해서는 오늘 말하고 싶지는 않고 예. 예. 과연 그분이 이제 어떻게 됐든 어문스럽게 돌아가셨는데 네. 그분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뭔가? 살아있는 우리는 만약 그분에 대한 진심으로 그 죽음을 애도하고 예. 위로한다면은 살아있는 우리의 몫은 뭔가? 이것을 우리는 좀 다시 한번 되새겨 봐야 할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유족들도 예. 이 고인이 어떻게 죽었냐, 자살이냐, 타살이냐 이런 것이 아니고 예. 이분이 그 어쨌든 사망을 했는데 사망하기 직전까지 예. 우리 사회에 던지려고 했던 메시지에 좀 집중해 달라. 그렇습니다. 그게 결국 변호사비 대납 예. 의혹, 예. 이재명이가 범죄자다. 예. 그 메시지를 던지려고 했던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의 말씀이죠. 예. 저는 이제 그 차원을 넘어서 네, 그 차원을 넘어서 그분이 그는 왜 그와 같이 했느냐. 네. 어저께 알았습니다만 윤미향 씨에 대한 최초 제보도 이 양반이 하셨다. 아 그래요. 예, 예. 그렇다면 이 양반은 불의가 있는 곳에는 이건 참지 못했던 아하. 사회 정의 네. 그리고 국민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권리에 대한 문제 네.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집착하고 있었고 어. 이걸 위해서 노력을 했었다. 네. 그러면 국민이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구가해야 될 우리 대한민국에서 네. 국민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천부적인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는 것은 비단 이병철 대표뿐만 아니고 네. 우리 모두의 몫이다. 음. 우리 모두의 몫이다. 그럼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구현하느냐 하는 네. 차원에서 제가 일찍이 이제 책을 읽었던 중에서 19세기에 네. 독일의 그 법학자인 그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루돌프 폰 엘링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예. 그분이 법과의 그 투쟁에 대한 음. 책을 썼는데요. 예. 그 책에서 보면은 그 내용을 뭐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을 자격이 없다. 그 우리 모두가 과연 우리가 천부적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주인이 국가의 주인이라고 하면서 예. 국민이 과연 우리의 권리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노력했고 투쟁했느냐. 예. 그래서 이와 같은 권리는 침해받을 때 반드시 투쟁을 함으로써 지켜진다. 네. 네. 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각 개인의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서 법은 만들어졌는데 네. 이 법을 쟁취하는 것은 개인들의 투쟁으로서 이것이 이어온 것이 오늘날에까지의 역사다. 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럼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과연 우리가 민주주의가 우리나라에 뭐 들어와서 완전하게 정착된 것은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됐든 간에 대한민국이 네. 민주주의 국가로 이제 건설이 됐으니까 한 70여 년 됐다고 합시다. 예. 그 70여 년이 됐는데 과연 우리가 민주시민으로서 우리의 권리를 한번 제대로 알겠습니다. 주장을 위해서 해봤냐. 예. 이 문제를 놓고 한번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 사실은 이제 그 어제 국가수의 1차 부검만이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뭐 사인이 확정적으로 지금 결론이 난 것도 아니고 또 이병철 씨가 뭐 설사 자연사 했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지금 우리 장관님 쭉 설명하신 대로 한 인간이
이 살아온 그 삶의 궤적이 있고 예, 예. 그 삶의 그 궤적에서 발견되고 확인되는 어떤 삶의 가치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 한 인간이 무엇을 위해서 예. 이렇게 그 수십 년을 활동했는가. 예. 예, 그것을 지금 이제 장관님은 이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한 시민으로서의 최소한의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한 그런 오랜 그 어떤 투쟁과 행동의 과정으로 이 이병철 씨의 삶을 우리가 봐야 된다. 이런 이제 말씀을 예, 지금 하고 계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 어제 그 장례식에 왔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이병철 씨에 대해서 이분은 당대에 정말 참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권리를 위해서 싸웠었던 의사다. 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모두가 의인이다. 다. 의인이다. 예. 예. 과연 그렇게 우리가 의인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흔히 많은 이제 추모 행사 같은 데를 가보면은 뭐 네. 추모합니다, 애도합니다, 예. 뭐 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것은 아주 그 단순한 의례적인 것이고 예. 진정 어떤 것을 추모한다면은 그분이 이 세상에서 못한 일을 우리가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 네. 네. 이것이 살아있는 자들의 진정한 추모다. 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분에 대해서도 저는 어저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이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네. 과연 그러면은 국가라는 것은 뭐냐? 음. 국가라는 게 뭐냐? 하는 것부터를 쭉 한번 생각을 해보고 알겠습니다. 예. 국가의 존재의 의미가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어떤 형태로든지 의문스러운 죽음을 갖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이 국가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예. 예. 그 아마 이 이병철 씨가 거의 마지막으로 남긴 지금 유서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니까요. 그렇죠. 예, 예. 마지막으로 남긴 메시지라면 그 유한기 씨 예. 예, 대장동 사건에 그 유한기 씨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이제 경찰이 발표를 했는데 그 극단적 선택이 있었던 날 이 SNS에 남긴 글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그 이병철 대표가 나는 아들, 딸 결혼할 때까지 절대 자살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썼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생활하면서 나 자살 안 할 거야 이러고 다니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 SNS는 누군가한테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렇죠. 예, 자기 혼자 일기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나 자살하지 않을 거야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만큼 상황이 절박하고 또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고 하는 이 심리적 압박과 걱정, 공포 이런 것들이 있기 전에는 그런 식의 글이 나오지 않는 거다. 그렇죠. 상식적으로 봐서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사실은 뭐 저는 이 얘기는 뭐 많은 분들이 다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지만은 뭐 고 박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처음에 한 사람이 죽었을 때 네. 다음에 누가 죽을까? 음. 또 그 다음에 누가 죽을까? 예.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들 있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이 모든 이제 국민들이 어저께 이 사건에 대한 것을 알고 난 분들이 만나는 것이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니고 나에게도 이게 닥칠 수 있겠구나. 네.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는 이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얘기죠. 네. 어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내가 죽을 수도 있다. 물론 이것은 사인이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 이런 얘기를 속단하는 것은 무리지만은 그러나 하여튼 분위기는 지금 그렇게 돼가고 네. 있다. 음. 이런 것은 우리나라가 아까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네. 그러니까 그냥 무정부 상태 같으면은 각 개인이 특히 약육강식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으니까 이것을 위해서 국가를 우리가 건설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최소한도 국가가 이와 같은 것들을 위해서는 공권력이라는 걸 가지고 국민에게 안심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것이 무너졌다 생각하니까 국민들이 모두 이렇게 불안하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구체적으로 다 책임진 사람들이 네. 이런 데서 국민들만 각성할 게 아니고 예. 이 사람에게 뭐 허위로 어떤 녹취록을 만들었다 이렇게 그 사람에게 죽은 사람에게 다시 두 번 죽이는 이와 같은 행위는 좀 그만두고 네. 진지하게 스스로가 모두 반성하는 태도로 가야 되겠다. 그
지금 유한기 예. 씨가 이제 극단적 선택을 했고, 그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예. 그다음에 그 유한기 씨 밑에서 실무 책임자로 있던 김문기 씨가 또 한 열흘 상관으로 또 이제 사망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이병철 대표가 이제 사망했는데 이게 다 이재명이라는 그 자와 다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불과 지금 한 20여 일 만에 3명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여전히 자기는 관계없다고 그러고 난 잘 모른다고 그러고 이러고 다니거든요. 진짜 이것은 우리가 참 기본 상식적인 문제입니다. 예. 어제도 제가 고성국 박사께서 네. 어떤 이제 이 방송을 하면서 예. 우리가 흔히 보면은 어떤 사건, 특히 살인 사건이 됐던 네. 중요한 사건이 생기면은 예. 이 사건과 이 죽음으로 인해서 덕 보는 사람이 누구냐 예. 하는 데서부터 이게 수사의 기본이 그거거든요. 네네. 범죄 수사에. 그 우리가 또 영화도 많이 봤습니다만 형사 콜럼보. 그다음에 또 뭐 다른 영화를 보더라도 이 사건에 의해서 덕보는 사람이 누구냐, 유리한 사람이 누구냐, 네. 이런 것들을 보고 출발한다면은 이게 그렇게 나는 어려운 문제, 국민들의 의혹을 푸는데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예. 지극히 상식적인 절차에서 신속하게 이것은 해소시켜 줘야지. 네. 안 그러면 제가 봤을 때 만약 결백하다면은요. 지금 이 문제와 관련된 그 후보에게도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네. 결백하다면 빨리 그렇죠. 스스로가 풀어야죠. 예. 그리고 그 소속돼 있는 당에서도 빨리 이것을 해소해야죠. 네. 왜 이것을 가지고 죽은 사람에게 다시 뭐 이렇게 해서 잘 죽었다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이거는 정말 최소한의 인간적인 도리도 아니다.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정권 들어서 유난히 그 극단적 선택으로 그러니까 네.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제 뭐 옛날 일이 됩니다만 한 30 그게 벌써 25년 전인 것 같으네요. 98년인가요? 제가 오늘 오면서 생각을 해보면 만으로 예. 24년이 지났더라고요. 예. 그게 1998년이었습니까? 98년 3월 21일입니다. 그게 김대중 정권이 정권 잡자마자네요. 그렇죠. 예, 2월 25일 날 대통령 김대중이 취임하고 불과 한 일주일 후에 이제 권영애 당시 이제 전 안기부장을 잡아가죠. 김대중 정권이. 그래서 이제 그걸 이 사보 처리하겠다고 하는데 그때 사건이 북풍 사건이었습니까? 그 북풍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언론이 그렇게 이름을 예. 붙였죠. 네. 네. 그 부장님한테 덮어 씌우려고 그렇죠. 했던 게 북풍 이제 그거죠. 공작이죠. 예, 네. 그 공작의 총책임자다 안기부장 권영애 이렇게 이제 잡아갔는데 그 이제 수사받는 과정에서 우리 권영애 부장님이 이제 극단적 선택을 이제 실제로 실행을 하시죠. 예, 시도를 하시죠. 예, 이제 뭐 우리 고성국 박사께서 네. 또 중요하게 이렇게 사람들이 흔히 우리는 보면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하는 걸 참 모두 쉽게 얘기를 합니다. 네. 참 쉽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과연 그것이 혹시 그 신뢰되는 질문인지는 몰라도 예. 지금까지 우리 고 박사께서 살아오시면서 네. 야 죽고 싶다. 예. 그 순간적인 기분은 말할 수 있지만 예. 그래 한번 내가 죽어볼까 하고 네. 결행을 한번 결심했던 적이 있습니까? 저는 한 번도 없습니다. 없죠. 예. 그렇다면은 예. 그와 같은 것을 결심을 해가지고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들의 심정이 어땠을까 예. 하는 것쯤은 그건 제가 한번 잘 짐작을 못 하겠어요. 못하죠. 예. 저는 그것을 실제 참 제가 그런 결행을 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네. 두 번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 스스로도 예. 기억을 되살리고 싶지 않는 사안입니다. 예. 그리고 특히 이렇게 공개된 곳에서 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은 아마 지금까지 24년 동안 처음 오늘 지금 예. 고 박사님께서 물으시니까 네. 혹시 이런 것들이 듣는 모든 국민들에게 네. 혹시 도움이 된다면은 예. 또 그때 많은 의혹이 있었는데
원래 안보기관, 특히 정보기관에 있는 사람들은 지나간 일에 대해서 잘 말 안 해야 되는 것이 네. 원칙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자서전도 쓸 수가 없습니다. 아, 예. 하나하나가. 네. 그러나 뭐요 이제 참 극단적인 선택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한 그 네. 국한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은 그때 당시에 이제 북풍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기 시작한 것은 이 98년도에 그러니까 97년이죠. 네. 97년 대선 전에 예. 총선이 있었습니다. 예. 총선 때 96년 북한이 총선. 예. 북한에서 그 DMZ 일대에서 어떤 무력 도발을 함으로써 네. 그때 당시에 완전히 그 여당이 큰 덕을 보게 됐습니다. 예. 북풍이 불어서 덕을 봤구나. 그때부터 이 북풍이라는 얘기가 들기 예.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뭔가 좀 도발을 하면은 반사 이익을 보는 정당이 있다. 네. 이제 이렇게 됐던 거죠. 네. 이제 그와 같이 됐는데 이제 97년도에 대선 전국이 되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께서 DJP 연합으로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후보가 된 다음에 그분은 항상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그분의 과거의 전력을 얘기를 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색깔 얘기가 나오게 네.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분은 또 색깔론이냐 이렇게 됐습니다. 네. 이건 대단히 지금 중요한 우리가 어떤 뭐 착시라고 할까 또 뭐 하는데 지금 어떤 후보도 뭐 그 다른 사람이 거짓말 좀 하는 것은 이거는 야 뭐 큰일 난 것처럼 하는데 그 양반 원래 그런 사람이야 해버리면은 이게 무감각해지잖아요. 그래요. 예. 마찬가지로 지금 이재명이가 딱 그런 거예요. 뭐 예. 그건 뭐 또 말 바꾸는 거야. 뭐 그건 뭐 고박사님께서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도 저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그와 같은 네. 사상 문제라든가 이런 걸 얘기하면은 또 색깔론이냐 이런 분위기가 해서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사상 문제를 말해봤자 국민들이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안 받아들이는 아하.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예. 예. 그런데 시작은 그러니까 그때 이제 윤홍전 이제 그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윤홍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북한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업을 했어요. 예. 그 사업 과정에서 북한을 출입하면서 자기가 이제 여러 가지 등문을 한 내용을 네. 이걸 우리 안기부 이제 그 북한 담당한 직원에게 얘기를 해줌으로써 이 사람이 이제 그와 같은 그쪽에 그 북한 커넥션을 알게 됐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그 제보가 됐고, 그리고 그 전에 바로 직전에 이제 오익재 월북 사건이 이제 생기죠. 예. 이제 이 오익재 월북 사건이 되니까 천도교 쪽에. 예. 그렇죠. 예. 그렇게 되니까 그걸 가지고서 오익재를 우리가 안기부가 기획해서 입국시켰다. 이렇게 이제 또 안기부에 이제 씌우는데. 네. 그때 당시에 이제 그런 문제 가지고서 결국은 안기부가 북풍을 유도한다 네. 하고 미리 아예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뭐 자세한 사건 관련은 뭐 이제 뭐 말씀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대충 그런 분위기에서 이제 권영의 그 대표적인 그 이제 이 김대중 정권이 보기에는 대표적인 공안통에서 이제 권영애를 잡아야 된다. 그런데 이걸 북풍으로 잡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올가놓은 것 같아요. 그거는 뭐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은 해석하셔도 좋고 저는 이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그때 당시 오익재 사건이 생겨서 그동안에 이제 돌아가신 분을 말씀드려서 안 됐습니다만은 김대중 대통령하고 오익재 씨하고의 관계, 오고 갔던 편지 뭐 등등 또 북에 가가지고 또 보낸 편지 등등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본인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합니다. 이렇게 그때 당시 이제 김영삼 대통령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선거는 임박돼 있고. 제가 이제 안보 담당한 입장에서는 그것을 이제 반드시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또 정치적인 판단을 하는 대통령 입장은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하면, 어이, 여보, 권부장,
그러면 계엄령 선포해놓고 대선을 치르자는 얘기요. 이 말씀도 오늘 지금 처음 드리는 네, 겁니다. 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분이 이제 과거에 그 5.18 때 예. 있었던 그 이런 것들을 연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문민정부가 처음 출발해서 처음 치르는 대통령 선거인데 그렇게 되면은 그 지지자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예. 그렇다면 이것을 할 수 없이 공권력으로 이걸 소위 말해서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계엄령까지도 선포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와 같은 그 수사를 결국은 못하게 한 거죠. 못했죠. 예, 못했죠. 예.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윤홍전이라고 하는 이제 그 자가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가지 커넥션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는 우리가 이제 그와 같은 것들을 본격적으로 그 조사를 안 하니까 아니 우리가 이렇게 제보를 해줬는데도 왜 가만히 있느냐? 그러면 나는 어디 다른 데 가가지고 기자회견 하겠다. 이렇게 돼서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말릴래야 말릴 수도 없잖아요. 본인이 뭐 어떻게 예. 직원도 아닌데. 그래서 이제 선거 직전에 북경에 가서 기자회견을 한번 했습니다. 예. 우리 언론이 하나도 안 받아요. 그때 당시엔 이미 지지가 김대중 대통령의 지지가 이회창 씨보다 상당한 이제 우위에 가 있으니까. 네. 그때는 언론도 전부 다 입 닫더라고요. 그때 우리 고 박사님 어느 언론에 계셨습니까? 아니 저는 저기 언론사에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저는 저기 예. 프리랜서 활동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저는요 이제 하여튼 그게 이제 우리 권영애 부장에 대해서 이제 김대중 정권이 정권 잡고서 이제 시범 케이스로 북풍 책임자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법 처리를 막 밀어붙였고 그 직후에 저한테도 이 총풍이라고 하는 걸로 저를 잡으려고 그랬어요. 네, 그랬죠. 그 총풍 사건에 제가 제일 책임자다 이래갖고 언론에 조직표 보통 그리잖아요. 무슨 간첩단 그리듯이 그걸 제 이름을 제일 저 위에다가 올려놓고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 사건 자체가 조작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은 2심 대법까지 가서 전부 무죄가 났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언론의 보도는 그렇게 됐지만 총풍의 우두머리 보도는 됐지만 저는 한 번도 수사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참고인 조사도 안 받았어요. 근데 언론을 통해서만 그렇게 두들겨 패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니까 이 김대중 정권이 정권 잡고 난 다음에 이제 눈에 가시 같은 사람들을 그렇게 막 했는데 근데 이제 그 가장 먼저 시범 케이스로 저는 권영애 부장을 죽이려고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그 부장님이 그걸 이제 수사 과정에서 그걸 저항하면서 실제로 시도를 했는데 제가 이렇게 맞아요. 자살 시도를 했는데 보니까 당시 언론에서 뭐 자해 소동이다 이렇게 보도한 데도 있어요. 그런데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는 이제 제가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3번을 시도했는데 마지막 3번째는 실제로 굉장히 위험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거의 중환자실에서 굉장히 어려운 수술로 간신히 그 생명을 구했다.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믿고 싶지 않은 분들은 안 믿을 겁니다. 네. 그러나 제가 이제 사실은 기독교 장로로서 네. 자살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정말 저는 예. 저 스스로가 신앙에 대한 것은 포기한다 할 정도의 어떤 그보다 더 중한 어떤 사안을 생각하지 않으면은 제가 이런 결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이 부분은 지금까지도 제가 기독교 장로로서 이건 죽을 때까지 회개해야 할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왜 그때 그와 같은 일을 제가 참 했느냐 하면은 제가 육군사관학교에 들어갔을 때 지휘통솔법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네. 지휘통솔의 제일 첫 번째가 그 부대의 모든 성패는 오직 지휘관에게 있다. 이것이 철칙입니다. 예.
그래서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소대장으로부터 시작했지만 나는 소대에 있는 모든 것은 내 책임이다. 네. 중대장 할 때도 마찬가지고 대대장, 연대장 할 때도 네. 그런 사고로 살았습니다. 안기부에 대한 문제로 뭐 북풍 공작이라고 하든 뭐라고 하든 간에 안기부에 있는 정말 상명하복이 강한 그와 같은 조직에서 일어난 모든 일은 부장이 지시했거나 또 부장의 의도를 받들고 또 우리 조직이 갖고 있는 책무상 네. 그 사람들은 그걸 수행했는데 결과적으로 내가 지시했든 안 했든 그 기관이 있었던 일은 저가 책임져야 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국가안보기관이 저질렀던 일을 만약에 앞으로 법적 차원에서 잣대로 네. 이걸 간다면은 그 정보기관의 모든 행위가 다 드러나게 됩니다. 네.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서 이건 내가 책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실은 그 조사받기 전에 제가 그때 당시 대통령에게까지 잘못이 있으면 나 혼자 제가 총살을 당해도 좋습니다. 김대중한테. 예. 예. 기관은 건드리지 말아 주십시오. 예. 한 탄원을 했습니다. 네. 비서실장을 통해서 했는데도 네.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다음에 단계별로 실무자로부터 과장 뭐 등등 쭉 조여오는 겁니다. 글쎄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당시 검찰총장에게 전화를 했어요. 네. 이러지 말고 네. 그러면서 뭐 한 사람 해가지고서는 또 그걸 언론에 내보내고 또 한 사람 해서 언론에 내보내고 그런 과정이 이건 도저히 제가 참을 수가 없어서 네. 차라리 나를 바로 불러라. 네. 그랬더니 아직도 부장님을 부를 만한 단계에 안 왔습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죠. 기다렸더니 나중에 이제 조사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조사에 가면서 제가 조사에 가면 이런 여러 가지를 물을 것 같아서 사실은 007 가방을 가지고 예. 여기에 내가 답변하기 위해서 각종 서류라든가 이런 게 있다. 네. 그리고 또 나는 거기에서 때가 되면 내가 시간을 맞춰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를 해야 되니까 어느 곳에 가서든지 예. 성경책도 이제 거기 들어있고 그랬습니다. 네. 나중에는 성경책 안에 무슨 공작 칼을 나를 숨겨가지고 가서 그렇게 해서 그걸 가지고 했다. 이건 계획적으로 어떤 기도를 하기 위해서 쇼를 하기 위해서 했다. 이런 얘기까지를 그냥 이렇게 할 때 제가 무슨 변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이제 사실이었었고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사람은 그래도 나의 이제 여러 가지 입장을 존중해서 그걸 세부적으로 뭐뭐 있느냐 하는 걸 검토를 그냥 눈으로 이렇게 훑어보고 갖고 들어가십시오. 이렇게 됐으니까 들어온 거죠. 예.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가만 보니까 이미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이 조사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그걸 태도를 보면은요. 네. 그 방향으로 이렇게 질문을 이제 끌고 그럼요. 나가더라고요. 예. 딱 프레임 짜고서 부르는 예. 근데 제가요. 김대중 정권 하에서도 안기부장이었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예. 그 한 며칠 동안 그렇죠. 후임이 올 때까지. 그렇죠.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원래 대통령의 취임은 98년 2월 25일 아닙니까? 근데 저는 3월 달까지 저 직분은 계속됩니다. 예. 나중에 알았어요. 왜 그러냐? 후임자를 보내서 빨리 교대하면은 이 사람이 외국으로 도망간다. 아하. 그러니까 일부러 끌었군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저를 담당했었던 검사가 네.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저 지방에 있는 검사를 네. 아예 서울로 저 하나만을 위해서 네. 불러왔어요. 아하.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문제는 윤홍전이의 그 진술인데 네. 윤홍전이는 우리에게는 분명히 자기가 이제 자기 할 짓 다 했으니까 미국으로 간다고 해서 갔습니다. 네. 갔는데 이 사람을 다시 어떻게 해서 이제 붙들어 가지고 적어도 한 달 동안을 선거와 관련된 그 사범의 그 유효가 네. 선거 사범에 대한 그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까지 이제 이걸 빨리 처리해야 된다 해가지고 잡아놓고 있었더라고요. 그걸 이제 우리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죠. 그랬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모든 것들이 이미 계획되어 있는 상황하에서 내가 여기에서 결국 아무리
나의 정당성을 얘기해도 네. 또 내가 또 다 모든 건 내 책임이다 하고 시인한 입장에서 더 이상 무슨 네. 더 조사받고 아하. 또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음. 내 혼자 모든 것들을 안고 가야 되겠다 아. 하는 생각을 하니까 아까 모든 것은 지휘관의 책임이다. 네. 두 번째로 내가 월남 참전을 그 명호부대 최초 갈 때 월남을 갔습니다. 네. 그때 월남 참전할 때 그때 지휘관들이 6.25의 전투 경험이 있는 우리 군 선배들이 참 많았어요. 네. 이분들이 항상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어이, 전투 지역에서는 작전에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다. 응? 그런데 너희 지휘관들은 공은 부하에게, 명예는 상관에게, 책임은 나에게. 이것이 그분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훈계고 지침이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그때 이 모든 걸 봤을 때 내가 정말 한 사람이 이 모든 걸 안고 감으로써 네. 우리 기관을 살리고 예. 우리 부하들을 살리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 이런 것들이 순간적으로 저를 그렇게 참 결행을 할 수밖에 없는 네. 상으로 몰려갔습니다. 네. 저는 그런 차원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도 네. 일부 그것이 뭐 자살이냐 하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은 만약의 경우 그분이 자살을 했다 하더라도 네. 나는 그분의 심정을 이해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다 내 책임이다 이런. 그렇죠. 음. 그래서 그분이 있었던 여러 가지 업무니 그냥 그대로 다 덮였지 않습니까? 네. 예. 그 지금 그 군 지휘관의 아주 기본적인 예. 이런 그 말씀까지 하셨는데 제가 우리 그 부장님 말씀 들으면서 뭐 떠올랐던 이 사람은 이재수 장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딱 그런 심정이었을 것 예, 같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수사하는 쪽에서도 많이 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압박 수단으로 아주 비열하게 그런 것을 썼을 거다. 실제로 직접 수사받는 거야. 뭐 사실관계가 당당하면 받을 수 있는데 뭐 나 때문에 누구 가까운 사람이 뭐 조사를 받았다. 그 사람이 세무조사를 당했다. 또는 내 밑에 직원이 뭐 어떻게 됐다. 계속 이런 얘기들 아마 이재수 장군 수사할 때 그 주변 사람들만 뭐 100여 명 넘게 그걸 먼저 무슨 타작하듯이 이렇게 했다는 건데 그렇게 해서 전방위로 압박을 해 놓으면 내가 책임지고 말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 드네요. 예, 그 이제 사실은 군 지휘관을 했었던 사람은요. 네. 모든 것들을 이제 상명하복에 의해서 부하가 했었던 건데 네. 만약 부하도 어떤 네. 경우에는 자기가 책임을 좀 모면하기 위해서 네. 뭐 상관에게 미루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네. 인간이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걸 뻔히 알면서도 야 내가 그렇게 언제 했어 이 얘기를 그 지휘관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요. 마지막에 제일 제가 곤혹스러웠던 것이 뭐냐면은 그동안에 조사했었던 것과 저의 진술이 다를 경우에는 그럼 이거 그 사람 불러와서 대제를 시켜야 되겠습니다. 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여기 있는 분하고 저 만약 여기 네. 고성국 지부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했을 때 저기 있는 누구하고 그냥 제가 다 책임지고 말지. 바로 그게 무슨 그겁니다. 이것이요. 저는 이것이 군인들뿐만 아니라 예. 공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윗사람들 되면은 위에 올라가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네. 엄청난 책임이 따르는 겁니다. 예. 밑에 사람들을 보호해 줄 줄도 알고 알겠습니다. 밑에 사람의 책임을 자기가 질 줄 알아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든지 요사인 보면 책임을 다 전가하고 있거든요. 네. 밑에서는 위로, 위에서는 밑으로. 이거 안 되죠. 예.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막상 그 극단적 선택을 실행하는 것은 진짜 어려운 일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흔히 그때 이제 뭐 아까 저는 참 그 내용을 보기 싫었는데 어저께 제가 이제 네. 그 내 기록이 있으면은 좀 찾아주십시오 아, 해서 제가 이제 그걸 봤는데요. 네. 뭐 하여튼 뭐 여러 별별 얘기가 다 있는데 그건 뭐 저는 원래 그러려니 합니다. 예. 하는데 제가 왜 그 사람들이 말하듯이 죽으려면은 말이에요. 집에서 약 먹고 죽든가 아니면 동맥을 끊든가 뭐 그렇게 하지 뭐 왜 배를 갈라
쇼 아니냐? 음. 근데 이제 무인들은 말입니다. 좀 그 일본의 그 무인들의 네. 책임은 지고 자기 스스로가 책임지는 모습이 참 계백 장군도 그랬고 네. 이런 것들이 은연중에 우리 그 무인들에게는 흘러내려오는 하나의 그 정신적인 그 뭐라 그럴까 지표라고 할까 이런 걸로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말 다른 방법도 있지만은 내가 할복을 해야 되겠다. 근데 원래 이제 그 일본 무사들의 그 할복할 때를 보면은 반드시 뒤에 예. 조력자가 있습니다. 그래요. 예. 이걸 한다 해서 바로 죽지를 그렇죠. 못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고통을 못 이길 때 뒤에서 누가 대신 목을 쳐주는 사람을 세워놓고 합니다. 네. 근데 저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제 한 번에서 했는데 안 되니까 두 번, 세 번 하다가 고통이 있으니까 제가 이제 견디지 못해서 어떻게 해서 쓰러지고 뭐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뭐 변기를 의식적으로 뭐 소리가 나게끔 두드려서 소리를 냈다 어쨌다 전 되뇌고 싶지 않습니다. 예. 하여튼 이제 뭐 그 당시에는 이 김대중 정권 사람들이 그걸 그야말로 무슨 자해 소동이라는 식으로 막 해서 그거를 이제 막 모욕하고 그랬는데 그 당시 상황을 조금 시간이 지나서 좀 이렇게 다시 보면 실제로 굉장히 위험한 상황까지 갔고 간신히 생명을 살려냈다. 이제 그렇게 지금 이제 보도가 되고 있어요. 하여튼 그건 그렇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극단적 선택이라고 이제 검찰이 또는 경찰이 뭐 정황상 뭐 이렇고 유서가 있고 뭐 외부 침입 흔적이 없고 뭐 타살을 뭐도 없고 그러면 이 사람 극단적 선택했다 이러고 딱 정리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런데 지금 쭉 사실은 부장님 굉장히 이제 하시기 어려운 말씀 또 최초로 방송에서 이런 말씀 하신 것 같은데 그만큼 이게 어려운 거거든요. 예. 그런데 아무런 뭐 없이 그냥 갑자기 극단적 선택이다 이렇게 해서 유한기 씨, 김문기 씨 막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이거는 도대체가 정황상도 이해가 안 되고.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그 수사라고 할까 형사 뭐 소송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이 부분은 앞으로 뭐 법적 보장이 좀 따로 마련이 돼야 된다. 과연 중요한 증인 당사자가 죽어버리면 진짜 그 사건은 다 그대로 묻히는 것인가? 예. 뭔가는 의문을 갖고 있는 많은 국민들에 대해서 네. 밝힐 수 있는 데는 밝혀줘야만 네.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게 노무현이 그래서 굉장히 나쁜 선례가 됐다는 거, 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우선 그 극단적 선택이 별로 없었고 이렇게 정치적으로 막 주목받는 극단적 선택이 거의 없었어요. 예. 없었고 또 누군가 극단적 선택을 하더라도 사건은 사건대로 그렇죠. 어쨌든 마무리가 된 거거든요. 되거든요. 예. 근데 노무현의 극단적 선택 이후에 모든 사건이 그 관련으로 다 덮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당사자 사건뿐만 아니라 예. 그 다른 맞습니다. 인접된 공범으로 추측된 가족들. 사람까지도 같이 그냥 다 그렇게 딱 정리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안 좋은 선례가 됐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말 안 좋은 것은 이렇게 해서 자기 아내가 뇌물받은 혐의로 조사받다가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영웅이 돼 있잖아요. 위인이 돼 있고 봉화마을 같은 성역화가 막 이루어지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그 이후에 이 극단적 선택에 대한 아주 잘못된 이런 인식들이 생긴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 점에서는 우리가 뭐 이미 고인이 된 사람들을 갖고 자꾸 뭐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거는 명백히 잘못된 것이다. 정치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그 점은 우리가 좀 지적하고 그리고 바로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정말 어떻게 됐든 간에 억울한 죽음이 됐든 극단적인 선택이 됐든 간에 반드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생명인데 이 네. 생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국민 모두가 네. 참 내 권리를 어떻게 그러면 중요한 정치적인 선택의 이제 시기에 와서 우리가 어떻게 행사할 것이냐 네.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할 때가 됐다. 그럼요. 예. 예. 아까 우리 부장님 어려운 말씀하시면서 그 전제로 진짜 내가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 실행했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는 이 기독교 신자로서 평생 회개하면서 살아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 예. 그건 잘못된 겁니다. 예. 그건 잘못된 것이고 앞으로도 이것이 뭐 정당화되거나 우상화되거나 신비화되거나 절대 이래서는 안 된다. 그렇죠. 예, 그게 누구든 예. 대통령이든 예. 누구든 예. 예, 그 말씀 제가 드리고 여기 댓글에 그때 생각들이 좀 많이 나시는가 봐요. 그때 김대중 시절에 권영애 부장님 많이 힘들으셨겠어요. 그때 많이 울었어요. 정말 거난한 모습을 보니 고맙습니다. 이런 댓글도 올라와 있습니다. 예, 죽음의 의미를 되짚어야 한다. 예, 그런 말씀도 있고요. 예, 권 장관님도 이재수 장군도 모두 정치적 타살을 당하는 상황까지 갔던 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저는 그 한 명 한 명의 이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뭐 그냥 극단적 선택이다 하고 딱 정리하고 다음 이렇게 가서는 절대 안 된다. 그런 말씀 제가 다시 드립니다. 자, 우리 권영애 부장님 아주 어렵게 모셨기 때문에 그 한두 가지 좀 다른 말씀도 제가 좀 예. 청해서 예. 듣고 예. 싶습니다. 예. 예. 박근혜 대통령을 좌파들이 촛불 들고 탄핵을 할 때 그것에 막아선 그 최초의 태극기 집회를 이제 조직하셨잖아요. 예. 네. 그 후 이제 5년이 흘렀고 박근혜 대통령은 4년 9개월째 감옥살이를 하다가 예. 이제 지금 이제 자유의 몸이 비로소 됐습니다. 예. 건강을 굉장히 많이 상하셨다 이런. 예. 예. 그 전 과정을 지금 회고하시면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사실은 총체적으로 4년 4개월을 감옥에 있었습니다. 아, 예. 그렇게까지 많이 있었느냐 하고 예. 모두 이제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그렇게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보다는 조금 더 개월 수가 좀 많습니다. 그럴 정도로 있었고. 4년 4개월이요? 예, 4년 박근혜 대통령은 4년 9개월. 4년 9개월입니까? 예, 4년 9개월. 49개월이 아니고. 아니, 4년 9개월이요. 그러면은 거의 비슷하네요. 예. 그런데 뭐 오래 있었다는 것이 결코 자랑은 아니지만은 네. 그렇게 됐을 때 그 심신이 엄청나게 허약해져 있습니다. 네. 아마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남자의 몸으로 또 더위 군인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네. 견뎠다고 하지만은 박근혜 대통령의 그 정말 여자의 몸으로 그렇게 된 것은 이것은 정말 그분의 의지력으로 지금까지 버티고 있었다. 네.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지금 요사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쾌유를 빈다. 그리고 지금 삼성병원 그 길가에는 수많은 예. 이제 꽃이 이렇게 줄져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국민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태극기를 들고 나갔던 것이 2016년 12월 17일입니다. 네. 그리고 2월 그 다음에 2017년 이제 3월 국회에서 탄핵 의결된 후군요. 바로 후죠. 이제 헌법재판소로 이제 헌법재판소로 넘어가서 아직도 판결이 되기 전이죠. 네. 그때부터였었는데 사실은 저는 박근혜 대통령하고 네. 악수 한번 해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예. 근데 제가 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그걸 안 된다고 아우성을 쳐야 할 정말 개인적인 어떤 연고는 없죠. 네. 네. 그때 이제 제가 이스라엘에 무슨 일로 갔다 왔더니
제가 참 친형제처럼 지내고 있는 정광택 장로라고 네. 온누리 교회 장로가 한 분 계십니다. 예. 그분이 갔다 오니까 뭐 탄핵을 반대하는 이런 단체에 자기가 대표가 돼 있는데 네. 공동 대표로 좀 와줘야 되겠다. 아하. 그래서 이 교회에서도 자주 만나는 사이니까 네. 또 친형님처럼 모시니까 형님이 간다면 뭐 지옥까지라도 같이 가야죠. 네. 그러면서 같이 이제 했는데 그때 저 심정은 단순히 그것 때문에가 아니고 아하 이것은 과거에 내가 쭉 놓고 봤을 때 얘들이 이젠 시작을 했구나. 시작했구나. 예. 예.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탄핵이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온 많은 분들이요. 뭐 박사모가 주도가 됐다 하지만은 그 박사모는 얼마 안 되고요. 많은 사람들은 저와 똑같은 심정으로 왔다. 대한민국 구하려고. 그렇죠. 네. 그것을 어떻게 제가 확인했나 하면은 그해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죠. 네. 시청 앞에서 집회를 할 때 모두 이제 저녁 8시가 됐기 때문에 모두 돌아가십시오. 오늘 집회는 끝났습니다. 네. 하고 이렇게 아나운스먼트를 했는데 한 그 할머니가 네. 5살 정도 돼간 손자를 업고 계속해서 무대 앞에를 왔다 갔다 하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저 할머니 좀 올라오시라고 그래라. 무슨 뭐 아마 하실 말씀이 있는가 보다 해가지고 무대 위로 올려서 마이크를 드렸어요. 네. 그러니까 저 할머니 뭐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하십시오. 그랬더니 한 손으로 마이크를 잡고 한 손으로 그 손자를 업었으니까 자꾸 내려가잖아요. 네. 마이크를 옆에 사람이 대주면서 말씀하십시오. 그랬더니 제가 왜 이렇게 있느냐. 내가 어떻게 이 나라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온 거를 다 아는데 이 손자가 만약에 이렇게 되는 나라를 이 손자에게 물려준다면은 내가 무슨 살아온 보람이 있느냐. 네. 이 손자에게 먼 훗날에도 나는 너를 업고 이렇게 외쳤노라. 그 심정이 할머니의 심정뿐이겠습니까? 예. 그게 태극기 집회에 나왔던 사람들의 모두의 심정입니다. 예. 그 심정은 지금도 갖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태극기가 언제 세력화된 적이 있습니까? 태극기 세력이라고 비난합니다. 네. 근처에 가면은 극으로 취급되니까 가지 말라고 그럽니다. 예. 이거 바꿔야 됩니다. 인식을 바꿔야 됩니다. 물론 그때 나왔던 사람들이 정당을 만든다든가 안 그러면 정치적인 행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도 있습니다만은 예. 저는 그렇게만 치부해서는 안 된다. 네. 이 애국 시민들을 욕되게 하지 마라. 예. 이 4년, 5년 전에 이 태극기 집회의 시작을 말씀하시면서 좀 이렇게 좀 울컥하셨어요. 그리고 그때나 지금이나 나라가 구하고 나라 살리려는 심정으로 우리가 모인 것이지, 이 소소한 정치적 이해관계, 정략적 계산 갖고 우리가 시작하고 모였던 거 아니다. 지금도 그렇다. 그런 말씀이시고요. 예. 네. 그리고 일부 이제 저는 많은 국민들이 지방을 다녀보면은 두 가지를 딱 요약해서 얘기를 합니다. 네. 뭔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또 두 번째로는 그런데 내가 선택한 이 선택이 제대로 개표가 될 수 있겠느냐. 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 예. 뭐 짐작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은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제 생각이 나는 게 그렇습니다. 옛날에 스탈린이 네. 뭐라고 그랬냐면요. 투표하는 자는 아무것도 선택 못 한다. 개표하는 자가 다 결정해라. 네. 네. 왜 그걸 지금 우리가 연상해야 될까요? 이 부분은 국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 점에서는 태극기 국민을 극으로 매도하고 예.
이 좌파들이 그러는 거는 뭐 저자들이 태극기를 겁내니까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그걸 국민의힘에서 태극기 국민을 극으로 매도하고 가까이 하면 안 된다 그러고 태극기 국민 때문에 자기들 선거에 졌다 그러고 또 사실은 그 부정선거를 고발하고 부정선거가 획책 자행될 수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준비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태극기 국민들의 요구를 귀등으로도 듣지 않고 보면 뭐 거의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아무런 실효성 있는 대책도 세우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국민의 힘을 그럼에도 우리 자유파의 정책 대표체라 그러고 믿고 가야 되는 우리 국민들이 참 불쌍하다 그런 생각까지 드네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관해서는 많은 분들이 오히려 제도권에 있는 정당보다는 네. 시민단체가 더 열심히 네. 그 부분을 하고 있는데 시민단체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예. 제도권에서 함께 움직여주지 않으면은요 선관위를 이제 설득할 그렇죠. 수가 없습니다. 예. 당과 함께 움직여야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모두 정말 도외시하는지 네. 이 부분은 국민들의 여망을 저버리는 것이다. 국민들의 참정권이 이것이 탈취되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예. 정권 교체라는 절체절명의 과제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예.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는 뭐 별로 진전도 안 되고 또는 서로가 지금은 단일화할 시점이 아니라 단일화를 얘기할 시점이 아니라 그러고 있고 그냥 어떻게 알아서 잘 하겠지 그러고 기다리면 되는 거냐 뭐 하여튼 좀 여러 가지로 답답해하기도 하고 불안해하기도 하는데 부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이 정권 교체를 위해서.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면은 지금까지의 정치적인 과거의 사례를 보면은 뭐 두말할 여유가 없죠. 단일화 안 하고서 이겨본 적이 있겠습니까? 네. 그건 뭐 답은 이미 나와 있는데 네. 문제는 단일화가 안 되는 이유는 당사자들의 욕심 때문입니다. 네. 대한민국이 주식회사도 아닌데 왜 지분을 가지고 논합니까? 저는 이건 크게 정치인들이 반성해야 될 문제입니다. 뭐 내가 되면은 뭐 연합 정권을 하자, 무슨 뭐 공동 정권을 하자, 뭐 총리는 네가 하고 누가 하고 지금 국민을 어떻게 보고 있는 얘기입니까? 이 자체부터를 바꾸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정치를 할 자격이 없고 적어도 대통령이라고 하는 막중한 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예. 예, 이 시간이 다 돼서 이제 11시가 예. 다 돼서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거의 말씀 마무리 하신 그 무렵에 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 임명진 비대위원장. 예.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안철수 지지를 선언했다는데요. 예. 그런데 조건은 단일화. 예. 단일화를 조건으로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안철수 지지를 선언했다는데 예. 뭐 지금 논란이 막 뜨겁습니다. 저한테도 입장을 밝히라고 그러는데 뭐 저는 오늘 저녁에 제가 입장을 밝히려고 합니다. 저도 지금 막 속보를 받기 때문에 그냥 제 일감으로 어떠십니까, 네, 부장님? 예, 제가 봤을 때는 우선 임명진 목사님이 참 훌륭하신 분입니다. 네. 그분이 여기에 나와서서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 것도 들었고, 네. 개인적으로도 잘 알고 하기 때문에 그분이 아마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안철수
후보나 윤석열 후보를 위해서도 네. 좋은 방향으로 아마 역할을 하시리라 믿고 예. 또 안철수 후보도 그동안에 뭐 지난해 다부동 예. 행사할 때도 만났는데 네. 그분도 상당히 그런 면에 대해서는 열린 마음을 갖고 있다. 아, 저는 정권 그렇게 교체라는 그 길에서 알고 있는데 예. 지금은 이제 정치인들은 현재로는 다 자기 계산을 하고 있으니까 네. 나는 그 계산 좀 하지 마라. 네. 그리고 솔직하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뭐 마지막 시간이 다 됐다니까 이 기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제가 국가원로회의의 공동의장으로 돼 있고 예. 국가원로회의는 30년 전에 33인으로 결성된 단체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런데 그분들이 모이기만 하면은 바로 이제 이와 같은 걱정을 합니다. 네. 제발 나라가 우리가 세우고 지키고 발전시킨 나라가 정말 우리 때에 잘못되는 걸 보고 간다면은 우리의 삶 자체가 아무 무용지물이다. 네. 이 얘기하고 그다음에는 저와 똑같은 직책을 수행했었던 지금은 뭐 국정원장이죠. 국정원장을 수행했던 4사람이 아직도 예. 감옥에 있습니다. 네. 이래 가지고 누가 그 안보기관에 종사하겠다고 그러겠습니까? 제발 이제는 좀 그만하자. 네. 이제는 좀 그만하자. 제가 봤을 때 그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어떤 형사처벌을 받을 만한 그런 범죄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 직에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막 그와 같은 죄라고 하면 죄, 혐의라고 하면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인데 네. 이제 그만하면 됐지 않았냐. 네. 그만하면 됐지 않았냐. 그래요. 그 이병기 국정원장, 남재준 국정원장, 예, 또 이병호 국정원장, 예. 그리고 또 원세훈. 원세훈 예. 국정원장. 예. 예. 참 어떻게 이 어떤 경우에도 사실은 대통령의 통치권 차원에서 1차 보호해야 될 정보기관이 수장인데 이게 이명박 정부의 원세훈 국정원장과 박근혜 정부의 3명의 국정원장,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국정원장 이 3사람 모두 지금 감옥에 가 있다. 사법 처리 중이다. 이러면서 국가 안보를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어불성설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중요한 부분을 환기시켜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여튼 세계적으로 정보기관을 사법적인 잣대로 네. 재단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그 권영애 장관님, 권영애 전 안기부장님 모시고 사실은 그 평생 가슴에 담고 가셔려고 했던 그런 얘기까지 이렇게 저희들이 좀 들었습니다. 굉장히 하시기 어려운 말씀들을 오늘 해주셨고요. 다들 공감하시면서 들으셨을 겁니다. 예, 이 정권 교체의 한 길로 나가는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게 많은 역할을 그동안 해오셨고 앞으로도 해오실 겁니다. 권영애 부장님과의 대담 마무리하면서 오늘 금요일 오전 방송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